네, 요즘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종부세 강화 방안 등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금절하는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다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은데 이거는 소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갖다가 솔직하게 시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국회 내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다주택자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부터 1가구 1주택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 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다릅니다. 김성환, 최수영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이 관련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 관련 공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투기 근절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부세법 강화 같은 증세 방안을 좀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거 이미 효과 없다라는 건 입증됐는데 지금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이런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 답을 몰라서 그동안에 시행을 안 했던 것인지 답은 뻔히 아는데 안 했던 것인지 그걸 좀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답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답은 결국 보유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와 관련해서 지금 통합당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들을 보이는데요. 지금 종부세 대상이 국내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4%도 되지 않습니다. 3% 남짓 되고요. 실제 종부세를 실효적으로 내는 분들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강남 지역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종부세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그럼 과거에 처음으로 종부세 도입할 때 뭐 세금 폭탄이나 이런 논리로 등장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대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걸 지금 자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면 뭐하러 지금 이렇게 놀라가지고 대책을 다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 사실은 민주당한테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만한 정책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틀림없이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지금 뭔가 바로잡는다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아마 점점점 분노하는 여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근본적인 대책들을 또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역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 뭐 이렇게 명백하게 실패라고 자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의 대책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투기꾼은 잡되 실수요자는 보호하자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정책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민심이 격앙되고 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백가쟁명식 대책만 남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부동산을 정책이 아닌 정치로 대하면은 굉장히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대책끼리도 서로 상충하는 것들이 나와요. 뭐 일종의 뭐 그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올리자. 그럼 양도세 최대 80%까지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1년 사이에 급한 사정에서 집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좀 정치하게 들여다보고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막 민심이 이렇게 끓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뭐 모든 뭐 중구난방식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특히 대통령께서 공급을 늘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금지만 할 생각하지 말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저쪽 그 강북 같은 재개발. 그러니까 모든 이낙연 대표도 이낙연 의원도 당 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우리가 공급량 늘리는 거 해야 된다.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좀 현실화되고 그다음에
증세 같은 정책 저도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대책을 보완하는 보완제 형식으로 가는 핀셋으로 가는 보완제 대책이어야지 이게 주된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왔고 4기 신도시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공급을 늘리면 뭐 합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결국은 집 사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까지 공급량의 한 절반 정도를 다 휩쓸어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버블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끊임없이 지금 한 10년 이상을 양적 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값을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면 진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거기에 따른 합당한 세금을 내는가 안 내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외면하고 찔끔찔끔 오히려 규제를 통해 가지고 투기만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저는 나왔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의 자산이 자산 가치가 높아질 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럼 그게 종부세든 보유세 형태든 간에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히 무주택 서민의 경우에는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과정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공급과 세금은 상호 보완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급량을 늘린다면 공급량이 늘려서 이제까지 된 적이 없다. 실수요자에 도움이 안 됐다. 그렇다면 더 정밀하게 실수요자에 도움되는 공급 지역과 거기 수요 이런 것들 면밀히 파악해서 했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았냐의 방증이잖아요. 그렇다면 정책이 그거는 정밀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대증적으로 여기에 대책을 입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다시 출발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부동산이 사실 심리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 새로운 것들이 나와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50% 가까이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도 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후속 대책이 나온다고 한들 과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를 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정책만큼 만들기 어려운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집을 어느 한순간 이렇게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정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뒤에 실제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급하는 것과 실제 정책을 내놓는 것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실제로 먹히는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땜질이라고 비판을 받거나 하는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들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정책의 한계이기도 하다. 예. 이런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다 뭐로 수렴되냐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것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실패했다, 이런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근본적으로 좀 고민이 됩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재정정책 코로나19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처럼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이런 정책은 취하지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연스럽게 자산 버블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의 가치는 계속 상대적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꽉 눌러놓을 수 있는가,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도 김성환 평론가 말에 동의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 하나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만일 2, 3개월 내에 대책을 내놨는데 먹혔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반응해서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그동안 정책이라는 게 다 엉터리였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정책을 내놨다면 그 효과는 3, 4년 후에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조급증을 가진 대책은 결코 어떤 순기능을 가진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이 점을 저는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신뢰를 얻으려면 또 한 가지가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정부 내 정책 담당자, 부동산 정책 담당자 혹은 국회의원들, 다주택자들, 1가구 1주택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걸 실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히 경실련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공언하고 지난 총선 때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서약서도 썼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는 저는 뭐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민주당이나 뭐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이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제 주변 분들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또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저축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십억씩 자산가들이 있지만 그 자산가들은 도대체 뭐로 돈 벌었을까? 사업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나? 대부분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과정이 과연 투기 목적이 없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공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투기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뭐 종부세 강화라든가 보유세 강화 문제도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에 합당하게 그거에 책임지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뭐 당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을 하면서 수습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시장에 주는 신호, 그다음에 어떤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솔선수범이 있다면 굉장히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공적 영역에서의 정책과 제도의 출발점인 거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느끼는 위기감 상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출마하기 전에 다주택자를 정리하자고 이렇게 다 서로 서약까지 하고 했는데 지금 7월 31일이 되면 예.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만일 국민의 또 이 민심에 기름을 붓는 이 정책이 나올까, 그 결과가 나올까 봐 지금 급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주간의 전수조사와 거기 결과, 그다음에 대책이 과연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 국면을 넘어가려는 이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자인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어디 매각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 만큼 우리의 손실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감내하겠다. 이런 어떤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들끓는 민심에 대응하는 이렇게 좀 뭐 이른바 좀 반성의 자세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국민들에게 우리도 여기에 동참한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시장도 이제 그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공직자 재산 공개 앞두고 이렇게 좀 서두는 모습들이 과연 지금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다주택자, 국회 내 다주택자, 민주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당 역시도 굉장히 많은 다주택자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녹취 구성을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좀 듣고 오고 대담 이어가죠.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아닙니다. 있는데요. 그거 그래서 청와대가 어쨌든 처분하라고 네. 지시를 했으니까 예. 우리 미래통합당도 예. 저는 따랐으면 좋겠네요. 그럼 사유 재산을 처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그것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네, 이 질문 제가 최평론가님께 네.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은 국회의원들 강제로 팔게 할 생각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네요. 저 발언은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대척점에 쓰기 위한 발언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공적 영역에서는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통합당도 지금 40%가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면 통합당도 지금 야당의 신분이긴 하지만 국토위에 배정도 되고 그다음에 입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와 정책을 얘기할 때 야당의 대안도 제시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이 정부에 공약한 것도 없고 우리는 야당의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우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린 팔짱 끼고 있겠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모든 공직자와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메시지고 정치 행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뭐 책임 없고 뭐 그건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당이 책임져라.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보기에 국민 불신을 자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당은 평생 야당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당 돼가지고 정책 집행할 때 그럼 뭐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원내 상황에서의 좀 그런 대척점의 상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워딩을 내놓는 게 저는 그래도 정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한 걸 이렇게 우리가 쭉 보잖아요. 늘 이전에도 발표를 했던 걸 보고 발표하면은 주식가치 오르는 거 말고 대부분 다 부동산으로 오르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집값이 올라가지고 가지고 있는 땅값이나 건물이나 아니면은 아파트값이 올라가지고 재산 가치가 급격히 불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그동안에 목도해 왔거든요. 그럼 통합당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은 무조건 집 한 채씩만 갖도록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정치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어떻게 모범을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합당도 이전에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다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 성공했습니까? 물론 그때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해서 집 산 분들 지금 집값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정책이 얼마나 많은 분노를 일으켰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종의 대한민국의 비극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야권에서 비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수권 정당으로서의 책임성을 국민들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당 이 국회의원들 부동산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 이런 거를 당론으로 만들자라는 걸 다시 또 꺼내 든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이 주장을 한번 한 바가 있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검토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우리가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 공직자 윤리법 개정해서 했잖아요. 저는 이게 어찌됐건 굉장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직자들의 청렴한 삶과 앞으로의 그 자기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순기능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부동산과 주식은 자산의 성격은 다르지만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데서 내가 좀 배제하고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지사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지 신탁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공론화해보자는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할 것 없이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할 때 우리도 신뢰할 수 있구나지 저들이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면 그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청와대 내에서도 이런 주택 매각 문제는 거론이 됐었고요. 특히나 노영민 비서실장의 주택 매각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주의 아파트와 집과 이 반포의 집 어떤 것을 판다라는 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따르면 7월 중으로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폭풍이 좀 컸던 부분에 대한 수습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문제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양자택일을 하라고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게 됐고요. 우리가 1가구 1주택이라고 얘기했지 어디에 있는 집을 어떻게 매각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일들을 공개할 때 처음에 강남에 집을 파는 것처럼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됐다가 아니면 청주 집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분노를 자아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청와대 일종의 참모들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실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이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청와대 참모도 그냥 선호하고 그것은 계속 갖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욕망은 다 마찬가지구나라는 것을 거의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뒤늦었지만 팔겠다고 발표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되돌아가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처음 꺼냈던 건 이미 6개월도 더 된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 이후에 청와대 참모들은 그 지시를 이행했느냐? 지시 이행 안 했거든요. 그럼 다 각자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제대로 지시를 이행하고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래야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이건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참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구나. 이렇게 관용의 폭이 넓어졌을 텐데 그런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관용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제 노 실장 이 매각과 관련해서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이 어떤 거취까지 좀 포함한 것인가라는 걸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런 실각으로 인해서 거취도 좀 새롭게 다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이낙연 의원 스타일로 볼 때는요, 물러나라고 하는 메시지로 던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남집 팔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발표했다고 하는 거, 집 팔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거기에 따르는 화답 성격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영민 비서실장을 지금 교체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노영민 비서실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정도로 지금 정책들을 잘못 추진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제 오늘 뒤늦게 팔겠다고 해서 저는 어쨌든 참 고육지책이지만 결단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의 가장 큰 그대의 패착은 그겁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노영민 비서실장의 주택 매각이 덮어버렸어요. 가장 그날 사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가 나갈 거를 오히려 노영민 비서실장이 안 팔겠다가 그게 모든 뉴스를 덮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뼈아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시지 관리를 청와대 가장 대통령 오른팔이 실패했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그날 잘못됐던 게 뭐냐면은 청주집을 팔았다가 아니라 서울집을 안 팔았다예요. 국민들에게 그게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뼈아픈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만 다만 중요한 것은 이달 말까지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다주택 문제 해소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달 말이 오히려 어쩌면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분명히 노영민 비서실장이 두 번째 지시한 게 됐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청와대 참모들이 얼마나 이 대통령의 의중에 어떤 화답하는지 이것이 저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낙연 의원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아쉬움을 표하는 시각들도 많았는데 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을 좀 표명하기도 했고 여야와 관련해서의 연석회의도 제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소 좀 적극적이면서도 좀 선명한 입장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어제 출마 선언 후에 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 좀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출마 선언문 읽고 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했고요. 답변했던 내용을 보니까 답변했던 내용도 굉장히 모호한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선명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낙연 후보자의 단점이라고 지적됐던 부분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속칭 기자물이 안 빠졌다고 그렇게도 많이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인 같지 않다. 그리고 왠지 총리나 행정가의 면모는 보이지만 정치인의 면모는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게 일종의 단점으로 꼽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하게 자기의 길이나 자기의 생각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극복해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번에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것도 물론 당심을 끌어모아서 나중에 대권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당장 부동산 문제 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런 것도 숙제로 남게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굳이 애써 피해가지 않겠다. 돌파해 나가면서 좀 비록 깨지고 나중에 가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내가 이 길을 뚫고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라서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자회견부터 시작하는 첫 출발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이낙연 의원의 대표 출마를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요? 그러니까 만일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예.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만일 되고 나서 7개월간 어쨌든 본인은 대선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7개월에 당대표 그만둬야 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래서 5가지를 막 조목조목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겠다. 근데 성과가 제대로 가시된 성과가 없었다. 이건 굉장히 이낙연 리더십에 전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문제는 김부겸 의원이에요. 김부겸 의원이 어쨌든 완주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2년 내 당대표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 외에 있는 대권 주자들은
김부겸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낼지 이건 또 이낙연의 리더십 부분의 정치력의 부분이겠죠. 이 두 가지가 저는 앞으로 남은 전당대 포인트인데 또 하나 변수는 이제 이게 비대면 선거로 치러진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현장 분위기와 조직 동원이 안 되는 게 어떤 정도 변수가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인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이슈를 던지는 사람이지 설명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낙연 후보가 뭐 어떤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새로운 이슈들을 던져야 해요. 던지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낙연 후보는 계속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조근조근 설명하는 이런 방식들을 취했는데 정치인은 앞서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새로운 면모들을 좀 계속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지 세력 기반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그동안은 좀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많이 확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교동계 중심으로 좀 많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또 영남계 진보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강철 전 수석 역시도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강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전 의원의 정치 멘토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지지선은 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바로는요. 동교동계 쪽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이미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굳이 뭐 지지를 선언하면서 같이 합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 회장이셨던 뭐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낙연 대세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 왔던 그 힘든 시기를 겪어왔던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이낙연 후보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세를 좀 결집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대척점을 어떻게 김부겸 전 의원이 만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지만 호남이라고 하는 한계도 사실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좀 다르시긴 하지만 그분은 또 걸어온 길도 완전히 달랐고요.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두 명의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호남이 아닌 영남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또 영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걸 누가 선택해 준 게 아니라 호남이 선택해 줬어요. 근데 이번은 호남이 호남을 선택하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 한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저는 이낙연 후보가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굳이 여러 지역구를 두고서 종로에 출마한 것도 바로 그런 전략이 한 일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낙연 의원이 가장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도지사 선거, 그다음에 전남, 영광, 한평에서의 3선 이런 거는 정말 사실 쉬운 선거였어요. 그러나 이번 선거는 본인이 대권 후보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대표가 되겠다는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 아이덴티티, 일종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시기 선거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낙연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히 대의원들의 지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치가 있다. 이 점만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낙연 의원이 출사표 던진 당일날 호남을 찾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남에서의 대표 주자이다 보니 호남계에서도 같이 지역주의 타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역주의 타파를 핵심 메시지로 네. 두고 두 번째 본인의 출마 선언은 대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는 험지 출마 선당 후사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김부겸을 상대하는 것도 이낙연 의원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대의 명분을 자기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것도 이낙연 의원이 극복해야 될 또 넘어서야 할 그런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친문 세력은 과연 그럼 어디로 기울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 대표적인 친문 의원인데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후보를 좀 지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요, 뭐 다음번을 노린다. 어차피 이제 보궐 비슷하게 당대표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 가서 명분 있게 다시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직 친문의 마음은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후보들을 탐색하는 작업들을 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과거에 반짝 스타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진 대권 후보들이 많이 있지만 정당 안에서 후보들을 만들었을 때 그 후보를 넘어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넘어섰던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역시 호남이 영남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극적인 드라마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도 아마 그 드라마를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를 먼저 간 것도 호남이 선택한 영남 후보가 되겠습니다.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 영남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노무현 따라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호남의 민도가 높다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이유는 금방 마음을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른바 친문이라고 불리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당원이라든가 이런 당심이 금방 이렇게 확 움직여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상당한 시간 동안 지켜보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할 말씀 그러니까 있으시죠? 뭐 친문에 대해서는 저는 예, 이렇게 예. 친문은 이번 선거가 좀 편할 거예요. 어차피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친문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이 선거 이후에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의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친문 진영이 다시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봐야 할 변수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통합당은 뭐 아직 전당대회는 아직 한참 남아 있으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판도를 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원희룡 제주지사와 최근에 만났고 대권 가도에 대한 좀 격려를 하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원외에 대권 주자가 있다, 뭐 꿈틀대는 주자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원지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라고 저희가 그럼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까지는 저는 해석할 그래요? 확대 해석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 지금 자기의 임기와 맞물린 게 대선 후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선 후보를 그때까지 잘 만들어내느냐가 김종인 체제와 사실 자기 정치적 운명과도 과외를 같이 하니까 신경 쓰는데 그동안 많은 비난이 있었던 게 왜 자꾸 당 외에서만 찾느냐. 우리 당내에도 좋은 후보들이 있다. 심지어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까지는 사자성어까지 거론하면서 왜 자꾸 당 밖의 사람만 찾느냐는 식으로 비판도 했었거든요. 그 점에서 제가 보기엔 원희룡 지사 같은 당내 인사들에게 또 격려를 함으로써 어떤 일종의 그 경쟁시키는 매기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당외 인사를 거론하고 당내 인사들도 또 격려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러니까 두 번 복합된 그런 행보를 통해서 서로의 보완제, 경쟁을 좀 강화시킴으로써 자기 본인의 입지도 강화되는 막 그런 저는 약간 약간 두 가지 전략이 담긴 어떤 행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